과세 거래 매출에 대해서는 과세 거래다, 영세 거래다를 먼저 나누고 있는데 매입 거래에서는 세금 계산서다, 세금 계산서 아니다로 둘로 나누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매출의 경우에는 과세 거래 10% 거래인데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다, 과세인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발행한 거다, 아니면 과세 거래인데 거래 금액에 부가가세가 있는데 증빙 서류를 아무것도 발행해 준 게 없다. 혹은 간주 공급이나 간주 임대료다. 그러면 여기 과세 거래에 기타 칸에 가는 거였고, 영세율 거래인데 세금 계산서 발행했거나 혹은 증빙이 없는 경우 그때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예정 신고 때 누락한 거를 확정 신고 때에 반영을 해서 7번 매출세액에 포함되어서 같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정 때 누락한 거에 대한 내역이 우측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정 신고 때 누락한 거는 우리 세금 계산서다, 과세 매출에서 세금 계산서 아니다 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정 누락분 중에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과세의 기타 칸에 들어가 있는 거고, 영세율은 그냥 세금 계산서다 아니다로 수칙 수출이다 아니면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다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매입에서는 세금 계산서다, 세금 계산서 아니다도 있는데 이 세금 계산서에서도 일반 매입이다, 고정자산 매입이다로 또 먼저 나눠요. 이 고정자산은 감가상각하는 자산이죠. 그래서 전표 입력을 했을 때는 컴퓨터가 고정자산을 인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동으로 여기에 들어올 건데 우리가 신고서 작성을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하실 때 고정자산은 감가상각하는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가상각하는 자산은 뭐 매입세 공제 유무를 불문하고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감가상각하는 자산이면 11번, 감가상각하는 자산이 아니면 원재료든 뭐 접대 관련이든 뭐 그런 것들 전부 다 10번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세금 계산서가 아닌데도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받은 거, 그리고 의제 매입세액,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가 있는데 신용카드 매출연표 수령명세서에서는 세금 계산서하고 다르게 매입세액 공제되는 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공제 사유에 대해서는 여기에 들어오지가 않고, 그럼 불공제 사유를 제외한 매입액 중에서 매입세액 공제되는 것 중에서 우리 고정자산이다, 고정자산 아니다 이렇게 둘로 나누게 될 거예요. 주로 카드로 결제하는 건 회사에 사용하는 비품 성격인 뭐 노트북이라든지 컴퓨터 같은 거 구입해서 직접 쓰는 경우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법인카드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으로 우리가 수취했으면 여기 고정자산에다가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연표 수령명세서하고 같이 합쳐져 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공제되는 것들을 신용카드 매출연표 수령명세서에 쓰고 그 입력한 내용 중에서 감가상각하는 자산은 42번에 아닌 거는 41번에 쓰시면 되도록 문제도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예정 신고 때에 우리가 매입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였다면 우리는 확정 신고 때에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확정 신고 때 거를 누락하게 되면 우리 수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그런데 그 예정 신고 때 누락한 거는 여기 12번에 예정 신고 누락분의 우측에다가 써서 정기신고서에 반영해서 같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의 예정신고 누락분도 우측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세금 계산서에서는 고정자산이다 아니다 구분 없이 그냥 한 칸에 다 들어갈 거고, 그리고 세금 계산서 아닌데 공제해 주는 거는 아래 번호도 없는 이 칸들이 있죠. 여기에 입력을 해서 여기 합계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 내역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될 건데, 그럼 10번, 11번이나 38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서 세금 계산서 받은 것들이죠. 10번, 11번, 38번. 이 중에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거는 16번에 50번 칸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제는 제가 2번 입력해야 된다라고 기억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불공제 사유인데 세금 계산서 받은 거는 예정신고 누락분이든 정기신고분이든 전부 다 입력을 하고, 그리고 우리 16번에서 50번에 넣어서 넣었다가 다시 뺄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0cc 승용차 3천만 원짜리를 샀어요. 그러면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300만 원 늘어났는데 2000cc 승용차니까 1000cc 초과해서 불공제 사유죠. 그러면 세금계산서 받은 경우에는 여기에 써서 300만 원의 세금계산서 받은 매입세액이 있는데 그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는다고 들어가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없애버리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는 그 불공제 사유일 때는 2번 입력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이 매출세액에서 가해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나를 빼면 납부세액이 나오는데 동그라미 다가 납부세액이에요. 그럼 이 금액을 또 우리가 다 납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액 공제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법인 사업자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전자신고 세액 공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홈택스에 직접 전자신고하였다 뭐 그런 형식의 글이 있으면 우리는 전자신고 세액 공제에 직접 10,000원을 이렇게 써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전자신고 세액 공제는 10,000원이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예정신고 때는 납부만 하는 거지 환급은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예정신고 때 환급해주지 않은 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반영시켜서 환급을 해주거나 납부할 세금에서 빼기 때문에 여기 21번 칸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있는 거예요. 그 아래 예정고지세액은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납부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개인사업자용 칸이고 뭐 다른 거는 아래쪽은 다른 내역이에요. 우리가 미리 세금을 떼이거나 부가가치세인데도 떼이는 방식이 있어요. 유흥업소 같은 경우나 나이트 같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안 내고 폐업하고 그런 게 있어서 카드사들이 중간에서 그 부가가치세를 빼고 카드 가맹에서 입금해주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런 게 신용카드업자 대리납부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럼 자, 이건 그냥 뭔지만 제가 설명드린 거고, 우리가 공제받을 수 있는 건 공제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가산세가 있으면 가산세를 낼 건데, 자, 이 가산세는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그리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이렇게 제가 두 분류로 나눴죠. 자, 이 두 개는 항상 둘 다 해당 사항이 같이 동시에 되는 게 아니라 신고는 전부 다 잘했는데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이나 전송 안 했으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맞는 거고, 세금계산서나 이런 걸 제대로 발행을 했는데 우리가 부가세 신고서에 누락한 거예요. 그럼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만 맞는 거예요. 그럼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거래를 누락했어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만 있겠죠. 근데 자, 영세율 거래 생각해 볼게요. 영세율 거래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는 그 수출한 재화의 내국 거래라면 영세율 세금계산서 적법하게 발급하지 않았으면 우리 부가세법상 가산세 받을 거고, 그리고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똑바로 안 했으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부성 시 가산세를 부과할 건데, 근데 직수출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직수출을 부가세 신고를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 시 가산세가 발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무조건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거래 자료를 입력할 때 그때그때 입력을 하고 주로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전체를 다 입력을 해야 파악을 해야지 그 우리가 납부 누락한 걸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액 파악하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에 얘네들을 계산하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먼저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이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했냐를 먼저 따질 건데, 원칙은 세금계산서는 공급 시기에 일반적으로 인도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라는 제도를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발급 기한을 다음 달 10일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참고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그 1, 여월 그 달에 6월달 거면 6월달 것만, 3월달 거면 3월달 것만 전부 다 합쳐서 작성 일자를 말일자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5월 1일, 5월 4일 이렇게 공급한 거 있는데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쓴다면 매입 매출 전표는 5월 31일자로 써서 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6월 10일까지 하면 정상 적법하게 발급한 거예요. 그럼 10일 다음 달 10일까지는 적법한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10일이 넘어가서 11일부터는 늦게 발급했다라고 해서 지연 발급 대상이 되는 거고, 그럼 늦었다고 말해주는 인정기간은 우리는 확정신고 기한까지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기 예를 들어 예정에 했던 아니면 2기 예정에 했던 확정신고라고 하면 7월 25일 내년 1월 25일이겠죠. 그때까지 우리가 발급을 하면 그래도 늦게 발급했다는 지연 발급 가산세가 될 건데, 만약에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서 7월 26일이나 1월 26일부터 이유는 우리는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아예 뭐 발급 안 했다라고 적혀서 누락에 쓰면 미발급이겠죠. 근데 발급했다고 했을 때 날짜를 확정신고 기한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세금계산서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지금 매입에도 보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는 칸이 있죠. 그럼 우리 회사가 물건을 샀는데 상대방이 그 부가세를 줬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안 해주면 우리 회사가 직접 과세관청에 거래 사실을 통보하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면서 다음 달 10일이 넘어갔다 그러면 매입자 입장에서도 챙겨야 되는데 잘 챙기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연수치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 안 해주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매입세 공제는 해주는데 가산세 0.5%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자도 다음 달 10일까지는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수치에 대해서는 미수치라는 가산세는 없죠. 지연수치만 있죠. 그 이유가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서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 공제가 아예 안 돼요. 그러면 뭐 가산세 부과할 필요가 없겠죠. 10%를 통째로 공제가 안 되는 징벌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가산세는 특별히 따로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 전송 안 했으면 여기서 가산세를 맞는데,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 전송을 했다면, 아니 발급을 했다면 또 전송을 제대로 했는지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발급 명세에 전송해 주는 거는 우리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하는 거예요. 1월 2일 날 발급했으면 1월 3일까지 하는 거고, 6월 2일 날 발급했으면 6월 3일까지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까지 안 하면 그 다음 날부터는 우리는 지연 전송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발급이 다음 날이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는 지연 전송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 지연 전송도 확정 신고 기한까지만 우리 과세관청에 국세청에 전송을 해주면 그러면 지연 전송으로 보는데,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난다면 그거는 미전송으로 이제 가산세가 0.5%가 부과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련된 가산세가 부과가 되면 이 가산세율이 훨씬 더 높죠. 1%, 2%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송에 관련된 가산세를 이중으로 부과하지 않고 발급을 정상적으로 한 경우에만 다음 날까지 전송했는지를 확인해서 지연 발급인지 미발급인지, 지연 전송인지 미전송인지를 확인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사실 이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지연 수치를 제외하고는 매입 매출 전표의 과세 유형으로 하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게 두 개밖에 없어요. 11번 매출 과세하고 12번 매출 영세.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만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보면 우리는 신고 불성실은 신고를 제대로 적법하게 하지 않은 거에 대한 거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과거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라는 이름에서 이제 명칭이 바뀌었는데, 납부지연 가산세는 이자 성격인 거예요. 이자기 때문에 영세율은 원래 내야 될 세금이 없었죠. 그래서 영세율에 대해서는 납부지연 가산세는 존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하고 다르게 누락한 납부세액이나 초과 환급세액을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럼 우리 가산세 문제 형태가 예정 때 누락한 걸 확정 때 한다라는 표현을 쓰면 예정 때 몇 개 빠뜨린 거지 통째로 안 한 게 아니죠. 무신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오늘 제가 수정신고를 하나 알려드릴 건데 책에는 없지만 수정신고도 우리가 확정신고를 했는데 확정신고를 누락한 걸 그 다음 그 신고기간이 예정신고 때 하는 거 없어요. 과세기간에 넘나드는 일은 없기 때문에 확정신고서를 내가 빠뜨린 걸 보완해 가지고 다시 신고하는 게 수정신고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출세액 1,000만 원이고 매입세액 8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그 납부세액이 200만 원이다라고 정기신고했는데 매출 1,000만 원을 누락한 거예요. 그러면 수정신고는 그 1,000만 원을 반영을 해서 다시 매출세액이 2,000만 원 그리고 매입세액이 800이라서 1,200 납부해야 된다. 빠진 걸 넣어서 다시 제대로 되어서 신고하는 게 수정신고예요. 그럼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도 몇 개 빠뜨린 거죠. 그 빠뜨린 거를 과소신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과소신고인데 우리가 시험에서 세금을 탈세하려고 일부러 빠뜨렸다 걸렸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부당한 경우는 절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소 초과환급 일반적으로 들어갈 거라서 제가 누락한 납부세액 구했을 때에 그냥 71번 칸에 무조건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보고 기억하세요라고 이야기했었죠. 오늘도 계속 여기 들어갈 거예요. 세무 1급 시험에 단 한 번도 무신고가 나온 적이 없어요. 무신고는 우리 부가가치 신고를 25일까지 통째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신고 기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신고한다라고 해서 기한 후 신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몇 개 빠뜨린 게 아니죠. 무신고는 그냥 아예 신고 안 한 거예요. 옛날에 저희 회사 직원이 제 밑에 신입사원 와서 엄청 좋아했는데 그 직원이 통째로 안 해가지고 사장님이 일주일 동안 애를 갈궜더니 애가 스트레스 받아 그만둬 버리더라고. 정말 마음이 안 좋았을 건데 근데 그때 그 사유가 페이퍼 시절이었는데 그 친구가 이걸 안 가져간 거예요. 여기에 금액이 있는데 신용카드 매출표 수령명세서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과세공무원은 여기에 금액 들어가면 신용카드 매출표 수령명세서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전산이니까 다 나온다라고 생각하죠. 옛날에는 종이로 써야 됐어요. 근데 그 직원이 써놓고선 그 종이를 빠뜨려 간 거예요. 근데 그 공무원들은 이거 빠졌는데요가 아니고 여기 글자 적혀 있는 거 보고 밑에 첨부설이 있는지 이렇게 쳐다보다가 없으면 이거 없는데 하고 돌려줘요. 통째로. 그래도 전체적으로 뭐가 없는지 봐주는 게 아니라 한 게 없으면 바로 스톱하고 돌려줘 버려요. 걔는 신입이라서 모르고 그걸 들고 우리 그냥 사무실로 돌아와서 이거 신용카드 매출표 수령명세서를 가지고 왔어요. 난 다 끝내고 온 줄 알았는데 그걸 가지러 왔던 거예요. 그럼 다시 가는데 그때가 3시였어요. 번호표도 안 줬는데. 그래서 우리 회사가 통째로 무신고가 됐어요. 또 안 되려 그러면 진짜 안 된다고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망했죠. 그래가지고 우리 가산세가 그때 100 몇십만 원인가 나왔었는데 수정신고 바로 해도 며칠 전에도 그때 사장님이 지나다니면서 계속 걔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나도 사장님이 싫을 정도였으니까 그 직원은 사직서 쓰더라고. 방금처럼 그 25일 날 못한 게 무신고예요. 통째로 못한 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문제 풀면서도 봤던 건 한 개씩 빠진 거였죠. 몇 개씩 빠진 거. 그런 것들은 과소신고. 근데 초과 환급은 공제 받으면 안 되는 건데 공제 받은 거예요. 그것도 잘못한 거죠. 그러면 그것도 똑같이 잘못한 신고 부성실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렇게 표현했죠. 100만 원 납부해야 될 거 납부하지 않은 것도 100만 원 납부하라고 혼낼 건데 100만 원 공제 받으면 안 될 거를 공제 받아도 100만 원 다시 도로 가져오라고 혼내겠죠. 그래서 초과 환급이든 우리가 납부 부성실 그 신고를 과소신고를 한 거든 전부 다 똑같이 징벌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과소 초과 환급 가산세는 10%예요. 이 가산세율은 위에서는 가산세율을 제가 안 해도 되게 말 안 했는데 자동으로 나오니까 얘는 10%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감면율도 기억하셔야 돼요. 10%니까 일단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걸 확정신고 때 한다면 3개월이죠. 4월 25일 날 해야 될 거 7월 25일 날 하면 3개월이잖아요. 10월 25일 해야 될 거 1월 25일에서 3개월이죠.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이내 신고를 하는 게 되기 때문에 75% 감면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75% 감면이라는 건 가산세를 75% 빼주겠다는 거니까 25%만 받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계산할 때 곱하기 0.25 쓰는 게 25%만 부과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빨리 수정신고를 잘 해요. 저희도 제가 앞에 말했던 우리 회사의 경우에도 금요일날 누락한 거 그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들고 갔어요. 그러면 그 날짜 해봐야 며칠 안 되죠. 3일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럼 그때 가져간 게 뭐 그때 시무에서는 예정신고도 확정신고 상관없이 바로 수정신고를 넣어요. 그렇게 넣는 걸 수정신고라고 하는데 이제 그때 수정신고를 넣으면 날짜가 얼마 안 되죠. 날짜가 얼마 안 되면 그 가산세가 90% 감면을 해줘요. 그럼 90% 감면한다는 건 10%만 부과를 하죠. 그래서 자 보세요. 만약에 누락한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었어요. 그럼 가산세율이 10%니까 공 하나 떼면 10만 원이겠죠. 그런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한 거예요. 수정신고. 그러면 또 90% 빼니까 10만 원만 되겠죠. 10만 원 10%만 부과하겠죠. 그러면 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얘는 가산세율하고 감면율을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만 감면율을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자 우리 영세율은 지금 얘는 세액을 가지고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영세율은 세액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세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영세율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부성시 가산세에서 공급 가액을 가지고 0.5%를 부과를 해요. 그럼 얘는 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라고 제가 쓰니까 0.5%인 5만 원이 자동으로 나왔죠. 그러면 세액은 산출해 준 거예요. 지금 얘도 그 10%라고 하면 10만 원인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수정신고에서 90% 감면이라 그러면 얘는 만 원이 되는데 얘만이 아니고 얘도 똑같이 90% 감면이라서 그럼 5천 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감면은 신고부성실에서 적용되는 감면이랑 어차피 신고하는 기간은 똑같겠죠. 그래서 똑같은 세액 감면을 받는다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납부지연 가산세는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거 없죠. 날짜만 쓰면 입력해 주면 100만 원을 누락했다고 하면 날짜가 나오고 그러면 당초 납부 기한이 예를 들어 2020년 10월 25일이 아니라 27일까지였다 라고 하면 10월 27일이라고 써요. 25일이 토요일이면 27일까지거든. 그럼 그게 납부 기한이고 그럼 올해 거는 2021년 1월 25일이다. 이렇게 계산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하루 이자가 만분의 2.5니까 이자율이 거기에 이 미납일수를 계산해서 오른쪽에 자동으로 보여주니까 얘는 우리가 크게 신경 안 쓰고 날짜만 제가 잘 쓰시면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이렇게 쓰는데 만약에 누락한 우리 그 납부세액이라든지 초과 환급세액이 없고 반대로 그냥 초과가 아니라 누락한 환급세액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공제받아야 되는 것만 누락이 된 거예요.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거든 봤더니 예정신고 때 매입세액 공제되는 거 공제받을 거는 1,000만 원에 100만 원인데 매출에서 내가 누락한 거는 600만 원에 6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걸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다면 40만 원을 공제받아야 되는데 내가 늦게 해서 오히려 40만 원을 늦게 돌려받는 효과가 나왔죠. 그럼 내 스스로가 이자만큼 징벌 효과를 받고 있었고 늦게 찾아간다고 세법이 혼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락분이 있다 하더라도 환급세액이 큰 경우에는 우리는 가산세가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에서는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1% 가산세를 부과를 할 거라 그랬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가산세 1%를 부과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1% 가산세라고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연 발급에서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를 누락했으면 지연 발급에 1,000만 원 쓰셔도 되고 미발급에다가 1,000만 원을 쓰셔도 돼요. 근데 미발급에 1,000만 원을 쓰면 그냥 일반 미발급 가산세는 2%이기 때문에 20만 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쓰고 싶으면 1,000만 원에 1%인 10만 원으로 금액을 수정해서 직접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편리한 곳에 아무 곳에나 써도 상관이 없어요. 과거에는 여기에 써야 됐기 때문에 뒤쪽 참조라고 하고 가산세율이 제대로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는 이유가 2%만 자동으로 나오는데 그거 아닌 세율이 적용되는 게 있는 경우에 그 내역에 대해서 우리 시행규칙 서식에는 뒤쪽에 글이 적혀 있어요. 이러이러한 거는 몇 퍼센트, 이거는 몇 퍼센트 넣어도 된다. 그런 거 하려고 여기 적혀 먼저 뒤쪽 참조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어제 했던 가산세 이야기를 했는데, 자, 오늘 저와 같이 가산세 문제 계속 또 연결해서 더 풀어 봅시다. 교재는 557페이지로 가고 그냥 계속 다음 회차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점수도 점수지만 부가세 신고서 문제는 매 회차 나오기 때문에 제가 더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요. 한 2, 3년에 한 번 정도씩 안 나와요. 나온다고 보는 게 더 맞겠죠. 자, 교재는 557페이지로 가고 회사는 278 대원전자. 자, 이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와 유의사항 토대로 2020년 2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하나씩 가볼게요. 먼저 2기 확정신고서로 들어가고 자, 매출 자료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매출액이 12억 4,300만 원이 있네요. 세금 계산서 과세 거래니까 부가가치 신고서 1번 칸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자, 1번 칸에 12억 4,300만 원을 써주면 되고 다음 두 번째 매출처 접대 목적으로 제품을 제공한 단 제품 제조에 사용된 제한은 모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음. 자, 제품 제조에 사용된 제한은 모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음이라고 적은 이유는 매입세액 공제 받았는데 매출처 접대 목적으로 썼다는 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간주공급. 간주공급의 전제 조건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게 전제 조건이죠. 그래서 만약 매입세액 공제 안 받으면 안 받았으면 과세거래 아니냐라는 이의제기 신청이 있을까봐 단서를 달아놓는 거예요. 그럼 얘는 간주공급은 직매장 반출을 제외하고는 시가로
팔아버린 걸로 하는 거죠. 그럼 간주공급인데 이거 증빙 접대하면서 증빙 주고 그 상대방이 신고해주고 이런 일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는 시가로 그리고 과세 거래인데 기타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1200만 원이 4번 칸에 들어가게 될 거고, 지금 방금 간주 공급이라서 4번 칸에 들어간 거예요. 자, 다음 2019년 2기 확정 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던 외상 매출금 2,750만 원 중 50%를 회수한. 자, 이번엔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던 외상 매출금을 이번엔 50%를 회수를 한 거죠. 그럼 대손금이 2,750만 원이었는데, 자 보시면 2,750만 원의 절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1,375만 원이죠. 그럼 여기에 110분의 10이 부가가치세잖아. 그러면 나누기 11을 하면 125만 원이 부가가치세네요. 그러면 125만 원만큼 이번엔 부가가치세를 받았으니까 내야 되겠죠. 당하면 빼달라고 신고하는 거고, 이제 거꾸로 받았으면 내겠다라고 이제 매출세액에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회수했으니까 여기에 플러스로 125만 원을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까지 했던 건 대손 그날 사유를 요건을 충족하였다 이렇게 해서 받겠다는 거에서 마이너스라 썼었고, 이번에 회수한 거니까 플러스로 쓰는 거죠. 자, 다음 자, 매입 자료에서 다음은 2020년 2기 확정신고 기간에 발생한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분 과세 매입액 8천만 원에 대한 내용이다. 단 아래의 기계장치 이외에는 고정자산 매입은 없음. 자, 총 8억 중에서 제품 생산용으로 구입한 기계장치,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제조 관련 원재료 일반 매입액, 원재료 매입액에는 지연수치분 2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음. 일단 뭐 가산세든 불공제든 이런 거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세금계산서 수치본은 일반 매입이다, 고정자산 매입이다, 이걸 먼저 무조건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고정자산은 기계장치 이것만 있죠. 그러면 그 외 나머지 이 둘은 5,650만 원은 5억 6,500만 원은 일반 매입이고 2억 3,500이 고정자산 매입이네요. 그럼 먼저 이것부터 써주고, 일반 매입은 5억 6,500만 원에 5,650만 원, 고정자산 매입은 2억 3,500만 원에 2,350만 원이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합이 8억인 거잖아. 그죠? 그럼 먼저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나서 불공제 사유가 있는지를 보는데,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500만 원이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죠. 그러면 불공제 이 중에 불공제에 들어간 거는 16번 클릭해서 50번에 500만 원에 5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원재료 매입액에 지연수치분이 2천만 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건 지연수치 가산세에 2천만 원이 있다란 이야기죠. 그럼 가산세 26번 클릭해서 63번에 지연수치 2천만 원 집어넣고, 자 다음 기타 자료에
2020년 2기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1150만 원이다.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21번 칸에 115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의사항에 불러온 자료 무시하고 직접 입력할 것, 세부담 최소화 가정하고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생략함. 부가세 신고서 이외에 과세표준 명세 등 기타 부속 서류 작성은 생략한다. 그럼 이대로 끝났네요. 이렇게 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끝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제가 또 플러스 알파로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자, 문제 보면 거의 안 나오는데 대다수 과세표준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가 있어요. 과세표준 명세서 작성을 하라고 할 때 지금 생략이 99.9%인데 세무유급에서 1%로 나와요. 99.9%가 99%인데 1%로 등장을 하는데, 자, 우리 과세표준이라는 건 여기 세로로 보시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이번 신고 기간의 과세표준은 9번이에요. 원래 이 하나하나를 다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율 부과해서 세액 산출할 대상 금액이 과세표준이잖아요. 그럼 과세 세금계산서 발행한 과세표준 물어보면, 우리 회계일급 조회 문제 물어보면 예. 만약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한 과세표준 물어보면 예. 그런데 이번 신고 기간의 과세표준 물어보면 이 9번이라는 거예요. 전체 합계. 그러면 이 9번이 과세표준인데 여기 과세표준 명세서를 클릭하면, 자, 이 과세표준 명세서는 그러면 지금 이 9번의 금액하고 이 9번의 금액하고 여기 과세표준 명세에 적혀 있는 이 32번의 금액하고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얘 둘이가 일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단순하게 봤을 때는 지금 여기에 제조 도소매에 적혀 있는 곳에 12억 4,300만 원이 들어오면 얘 둘이가 죄송해요. 12억 5,500만 원이 들어오면 얘 둘이가 일치하죠. 일단 결론적으로는 얘 둘이가 일치하면 정확한 건데, 자, 지금 과세표준 명세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9번하고 과세표준 명세서 32번하고 일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인지하셔야 되는 게 수익금액 제외라는 게 있는데 31번에 이 수익금액이라는 건 뭐냐면, 자, 먼저 참고로 수익금액이라는 건 소득세나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의 매출액과 비슷한 표현이에요. 소득세나 법인세는 뭐냐면 돈 벌면 세금 내는 거죠.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수익금액 제외라는 표현은 이거 돈 번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표준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법인이니까 법인세 신고를 하겠죠. 그러면 법인세법에서는 이걸 매출로 안 보는 걸 수익금액 제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수익금액 제외는 먼저 고정자산 매각이 있고, 다음이 간주 공급, 다음이 간주 임대료가 있어요. 고정자산 매각, 간주 공급, 간주 임대료 이렇게가 있는데, 왜냐하면
자, 우리가 사용하던 자동차를 팔거나 비품을 팔거나 이런 것들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본 적 있죠. 그 입력해 본 적이 있다는 거는 과세 표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쓰던 자동차를 판 금액이 우리한테 돈 번 게 아니죠. 내 자산 주고 돈 받은 거잖아. 그래서 그 판 금액 가지고 너 돈 벌었으니까 세금 내라고 안 하겠다는 게 수익금액 제외인 거예요. 또 간주공급, 방금 매입세 공제 받은 물건을 거래처 준 걸 썼죠. 그 돈 번 거 아니죠. 근데 부가세법은 구조상 그걸 매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세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법인세법은 그렇게 해놓고서 그거 너 돈 버는 거네, 세금 내야지 20%. 그렇게 하는 건 당연히 부당하겠죠. 방금 우리 시가로 1200만 원 썼잖아. 그럼 240만 원 세금 내라고 하면 부담되어서 어떻게 접대? 말도 안 되죠. 우리 간주 임대료, 우리 보증금 가지고 이자 받았다고 70%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또 그 간주 임대료만큼 돈 벌었으니까 20% 세금 내래. 이건 실제로 안 일어난 거죠. 우리 소득에 대한 세금은 실질 과세 원칙이라고 실제 돈 벌어야지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돈 번 게 아닌데 이걸 수익 금액 제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여기 4번에 쓴 이 금액이 수익 금액 제외잖아. 그럼 여기에 수익 금액 제외를 쓰면 지금 얘 둘이 합이 아니라 28번부터 31번의 합계가 여기에 들어오는데, 그러면 지금 얘 둘이가 일치 안 하죠. 그래서 9번 금액에서 수익 금액 제외를 뺀 게 28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금액 부분 뺀 게 나머지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방금 전액을 썼더니 얘가 두 번 들어가게 되어서 32번 합계 지금 수익금액 제외 항목이 이중으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그 많은 선생님들이 저렴한 표현으로 우리 이 과세표준 명세서에서 32번이 아니라 28번에 입력하는 거는, 여기는 9번에서 31번을 빼면 28번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이야기인 거예요. 이 금액에서 이 금액을 빼면 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지금 얘 둘이 합친 게 얘니까 얘 둘이 같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수익 금액 제외가 뭔지만 인지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수익 금액 제외가 고정자산 매각, 간주 공급, 간주 임대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얘 끝났고, 만약에 과세표준명세서 작성하라고 하면 저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또 다음 회차로 가서 567페이지로 갑시다. 567페이지 279번 회사. 자, 잠깐, 벌써 48분이네. 자, 시간은 못 봤어요. 자, 우리 쉬었다가 이 회차 문제는 풀게요. 자, 쉬었다 합시다.